좋아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에 끌린다. 이제 과학자들은 열망이 발생하는 정확한 순간을 추적할 수 있다. 바로 도파민이라고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을 측정하는 것이다. 도파민의 중요성은 1954년에 부상했다. 신경과학자 제임스 올즈와 피터 밀너가 실험을 통해 갈망과 욕구 뒤에 자리한 신경학적 과정을 밝힌 것이다. 이들은 쥐의 뇌에 전극을 심고 도파민 분비를 차단했는데 그 결과 놀랍게도 쥐들은 삶의 의지를 잃었다. 먹지도 성행위를 하지도 어떤 것에도 열망을 드러내지 않았다. 며칠 지나지 않아 쥐들은 갈증으로 죽었다. 후속 연구들에서 다른 과학자들은 도파민이 나오는 뇌 영역을 억제해 도파민 분비를 차단한 쥐들의 입 안에 설탕물을 분사해 넣어주었다. 맛있는 물질이 들어오자 쥐들의 얼굴이 기쁨으로 환해졌다. 도파민이 차단되었다고 해도 쥐들은 이전처럼 당을 좋아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는 않았다. 즐거움을 경험하는 능력은 유지되었으나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다면 욕구는 일어나지 않았다. 욕구 없이는 행동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른 연구자들이 이 과정을 발전시켜 뇌의 보상체계에 도파민을 흘러넘치게 하자 동물들은 정신없이 빠르게 움직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시간 상자 안으로 도파민을 강하게 유입시키자 쥐들은 상자에 코를 찔러 넣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쥐들은 시간당 800번이나 상자 속에 코를 박기 시작할 정도로 강력한 욕망을 느꼈다. 인간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평균적인 슬롯머신 도박꾼들은 시간당 600회 휠을 돌린다. 습관은 도파민이 주도하는 피드백 순환 작용이다. 마약 흡입, 정크푸드 섭취, 비디오 게임 하기, 소셜미디어 검색처럼 고도로 습관화된 행위는 모두 높은 도파민 수준과 관계가 있다. 음식을 섭취하고 물을 마시고 성행위를 하고 사회적 소통을 하는 등 우리의 기본적이고 습관적인 행동 역시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쾌락과 관련된 물질은 도파민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이 수많은 신경학적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임을 알고 있다. 동기, 학습, 기억, 처벌, 혐오 봉사활동 역시 마찬가지다. 습관에 관해 기억해야 할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도파민은 즐거운 경험을 할 때뿐만 아니라 즐거운 경험이 예상될 때도 분비된다는 점이다. 도박 중독자들은 도박에서 돈을 딴 후가 아니라 베팅을 하기 직전에 도파민이 분비된다. 코카인 중독자들은 코카인을 흡입했을 때가 아니라 코카인을 봤을 때 도파민이 파도처럼 분비된다. 보상이 예상될 때 그 기대감으로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면 행동의 동기가 생겨난다.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보상에 대한 예측이지 보상의 실현이 아니다.
재미있게도 보상을 받았을 때와 보상이 예측될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보상 체계는 같다. 이것이 경험을 달성하는 것보다 경험을 예측할 때 종종 기분이 더 좋아지는 이유 중 하나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아침에 선물을 열어볼 때보다 전날 밤 선물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더 기뻐한다. 어른들은 휴가를 보낼 때보다 다가올 휴가를 기대할 때 더욱 즐거워한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사이의 차이라고 말한다. 뇌에는 좋아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에 관한 보상에 훨씬 더 많은 신경회로가 할당되어 있다. 뇌의 욕구 중추는 거대하다. 뇌간 중격의지핵, 복측 피계부 영역, 배후 선조체, 편도체 전두엽 피질 영역 등이다. 반대로 뇌의 선호 중추는 훨씬 더 작다. 종종 쾌락 과열점으로 불리는 이것들은 뇌 전체에 미세한 섬들처럼 흩뿌려져 있다. 그래서 만일 원하는 것에 대해 중격 의지핵이 100% 활성화된다면 반대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구조의 10%만이 활성화된다. 열망과 욕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뇌는 이를 담당하는 영역에 훨씬 더 많은 공간을 할당하고 있다. 욕구는 행동을 재촉하는 엔진이다. 모든 행위는 그의 앞선 예측으로 인해 일어난다.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갈망이다. 습관 형성의 4단계와 도파민 활성화. 습관이 학습되기 전 A. 처음에는 보상을 경험했을 때 도파민이 나온다. 다음 시기에는 행동을 취하기 전, 신호를 알아차린 직후에 도파민이 나온다. 이 활성화는 신호를 알아챘을 때 행동을 취하려는 욕구와 갈망을 느끼게 한다. 습관이 일단 습득되면 보상을 경험해도 도파민은 나오지 않는데 이미 보상을 예측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호를 보고 보상을 기대했으나 얻지 못하면 실망감으로 인해 도파민 수치가 떨어진다. 도파민 반응의 민감성은 보상이 늦게 제공되었을 때도 분명히 볼 수 있다. 신호를 먼저 포착하고 도파민이 분비되고 갈망이 생겨난다. 다음에 반응이 나타나지만 보상이 기대한 것만큼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도파민 수치는 떨어지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보상이 바라던 것보다 조금 늦게 나타나면 도파민이 다시 분비된다. 마치 뇌가 저 봐, 내가 맞잖아. 다음에도 이렇게 하는 걸 잊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만 같다. 이런 시각은 두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즉,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상 경험에 대한 기대가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유혹묶기라는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자. 일상의 새로운 습관 덧붙이기.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는 학생 로넌 번은 넷플릭스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운동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안해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는 전자공학과 학생답게 기술을 살려서 페달 밟기용 자전거를 분해하고 거기에 컴퓨터 본체와 텔레비전을 연결했다. 그러고 나서 특정한 속도로 페달을 밟을 때만 넷플릭스가 나오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짰다. 페달을 밟는 속도가 느려지면 다시 속도를 올릴 때까지 보고 있던 영상이 정지했다. 이를 본 한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넷플릭스를 폭식하는 동안 비만이 해소됐다. 그는 자신의 운동 습관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자 유홍 묶기 전략을 이용했다. 유홍 묶기 전략은 하고 싶은 행동과 해야 하는 행동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듦으로써 작용한다. 번외의 경우는 넷플릭스를 보는 일과 페달 밟기용 자전거를 타는 일을 한데 묶은 것이다. 비즈니스 세계는 유홍 묶기의 달인이라 할 수 있다. ABC 방송은 2014년, 2015년 목요일 밤 텔레비전 편성표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거대한 규모의 유홍 묶기 전략이 깔려 있었다. 매주 목요일 ABC는 숀다 림스가 각본을 쓴 3가지 프로그램을 반영한다. 바로 그레이 아나토미, 스캔들, 살인죄에서 벗어나는 법이다. ABC는 이것들을 ABC TGIT 라는 말로 브랜드화했다. 그리고 이 브랜드를 홍보할 때 시청자들이 팝콘을 튀기고 레드와인을 마시고 저녁을 즐기게끔 공유했다. ABC의 편성부장 앤드루 쿠비츠는 이 홍보 뒤에 있는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우리는 목요일 저녁을 시청률을 잡을 기회로 봤습니다. 커플이든 여성이든 자리에 앉아서 레드와인을 마시고 팝콘을 씹으며 즐길 기회로 말이죠. 매우 영민하게도 이 전략은 시청자가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과 시청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연결시켰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ABC 방송 시청을 즐거운 휴식과 연관짓기 시작했다. 매주 목요일 8시에 레드와인을 마시고 팝콘을 먹고 싶다면 결국 목요일 저녁 8시는 휴식을 즐기는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이 신호와 연결되어 텔레비전을 켜는 습관은 더욱 매력적인 일이 되었다.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 일과 동시에 할 수 있다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가령 연예인에 관한 최신 정보를 듣고 싶은데 몸매를 가꾸기도 해야 한다고 해보자. 유홍 묶기 전략을 사용해 체육관에서 타블로이드 신문이나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방법이 있다. 페디큐어를 하고 싶은데 받은 메일함을 정리해야 한다면 기한을 넘긴 업무들을 처리하면서 페디큐어를 받으면 된다. 유홍 묶기 전략은 프리맥 원리로 알려진 심리치료법을 적용한 방법이다. 데이비드 프리맥 교수의 이름이 붙은 이 법칙은 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은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개념이다.
만일 기한이 지난 업무 이메일을 처리하고 싶지 않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한 상태를 만들면 된다. 즉, 이메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유홍 묻기 전략을 앞에서 살펴본 습관 쌓기 전략과 조합해서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되어줄 규칙들을 만들어 보자. 현재 습관을 한 후에 내게 필요한 습관을 한다. 내게 필요한 습관을 한 후에 내가 원하는 습관을 한다. 예를 들어 신문을 읽고 싶은데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모닝커피를 마신 후에 어제의 일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해야지. 감사 인사를 한 후에 신문을 읽어야지. 스포츠 경기를 보고 싶은데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면 다음과 같다. 점심을 먹고 회사로 복귀한 뒤에 고객 3명에게 전화해야지. 고객 3명에게 전화한 후에 ESPN을 봐야지. 페이스북을 확인하고 싶은데 운동을 더 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을 치워두고 버피 테스트 10개를 해야지. 버피 테스트 10개를 하고 페이스북을 확인해야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희망은 결과적으로 고객 3명에게 전화를 거는 것, 버피 테스트 10개를 하는 것을 고대하게 만든다. 그것이 최신 스포츠 뉴스를 읽는 것 또는 페이스북을 체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초정상 자극은 현실 세계를 강화한 것으로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증가시킨다. 유홍 묻기 전략은 어떤 습관을 우리가 이미 원하고 있는 어떤 대상과 연관지어 습관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깰 수 없는 습관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 간단한 전략을 사용하면 습관을 더욱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 수는 있다. 두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은 매력적으로 만들어라다. 기회가 매력적일수록 습관이 형성되기 쉽다. 습관은 도파민이 주도하는 피드백 순환 작용이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동기도 생겨난다.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보상의 성취가 아니라 보상에 대한 예측이다. 예측이 커질수록 도파민도 더욱 많이 분비된다. 유홍 묻기 전략은 습관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 전략은 원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을 짝짓는 것이다. 왜 주위 사람에 따라 내 습관이 변할까? (1965년) 라즐로 폴가라는 헝가리인이 클라라라는 여인에게 기이한 편지를 몇 통 썼다. 라즐로는 노력의 힘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다. 그는 선천적 재능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 계획적으로 연습하고 좋은 습관을 개발하면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재는 태어나지 않는다. 다만 교육받고 훈련될 뿐이다. 라즐로는 이 생각을 굳건히 믿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기 아이들에게 이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과 한 배에 탈 아내가 필요했던 그는 클라라에게 편지를 썼다. 교사였던 클라라 역시 라즐로만큼 굳건하진 않았지만 적절한 훈육이 이루어진다면 누구든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안녕하세요. 라즐로는 자신의 실험에 적당한 분야로 체스를 선택했다. 그리고 자녀들을 체스 영재로 길러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아이들은 당시 헝가리에서 드물었던 홈스쿨링을 하고 집은 체스 관련 서적들과 유명한 체스 기사들 사진으로 도배할 계획이었다. 아이들은 서로를 상대로 두고 계속 체스를 두고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시합에 참가해 그 시합 결과를 모두 세심하게 파일로 정리할 것이다. 아이들의 삶은 체스에 받쳐질 터였다. 라즐로의 구애와 설득이 성공한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세 딸의 부모가 되었다. 수전, 소피아, 유디트였다. 장녀 수전은 4살 때 체스를 두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성인을 이겼다. 둘째 소피아는 장녀보다 나았는데 14살이 되었을 때 세계 챔피언이 되었고 몇 년 후 그랜드 마스터가 되었다. 막내 유디트는 셋 중에서 최고였다. 5살 무렵 아빠를 이겼고 12살에는 최연소로 세계 100대 기사에 뽑혔다. 15살 4개월 때는 역사상 최연소 그랜드 마스터가 되었다. 이전 기록 보유자인 바비 피셔보다 어렸다. 27살에는 세계 최고의 여성 체스 기사가 되었다. 폴과 자매들의 유년 시절은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자매들은 유년 시절이 힘들지 않았고 즐거웠다고 말했다. 그들은 체스 두는 것을 좋아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언젠가 소피아가 한밤중에 목욕탕에서 계속 체스를 두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라즐로는 그만 자러 가라고 딸을 달랬다. 소피아, 이제 체스 말들을 좀 놔주렴. 그러자 소피아는 대답했다. 아빠, 이 친구들이 날 놔주질 않는걸요. 폴과 자매들은 무엇보다 체스를 우선시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했고 그에 대해 인정받고 보상받았다. 그녀들의 세상에서 체스에 대한 강박 상태는 일반적이었던 것이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습관이든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권에서 일반적인 것이라면 그 습관은 매력적인 것이 된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새 집단. 인간은 무리 동물이다. 무리 안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래들의 존경과 인정을 얻고 싶어 한다. 이런 경향은 생존에 필수적이다. 인간의 역사 대부분에서 우리 선조들은 부족 생활을 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 혹은 최악의 경우
무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한마디로 외로운 늑대는 죽지만 무리는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유대 관계를 맺으면 안전이 보장되고 짝짓기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원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진다. 찰스 다윈은 역사적으로 볼 때 타인과 협력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임기응변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승리했다라고 썼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박힌 욕망 중 하나는 소속감이다. 고대부터 이어진 이런 이끌림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주 어린 시절의 습관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한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친구, 가족, 교회 또는 학교, 지역사회와 국가로부터 넘겨받은 대본을 따른다. 이런 집단에는 각자의 가치관과 기준들이 존재한다. 언제 결혼해야 하는지, 결혼을 할지 말지, 아이는 어떻게 가질지, 휴일은 어떻게 기념할지, 아이의 생일 파티에 얼마나 지출할지 등에 대한 기준들이다. 이런 사회적 규범들은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작용해 매일의 행동을 이끈다. 우리는 이것들을 마음속 가장 중요한 곳에 두지는 않더라도 늘 염두에 두고 산다. 종종 우리는 생각하거나 의문을 품지 않고 어떨 때는 기억해내지 않고도 자기 문화에 있는 습관들을 따른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썼다. 사회의 관습과 삶의 행위들은 우리의 정신에 완전히 스며 있다. 집단을 따르는 것은 대부분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모두 어딘가에 소속되길 원한다. 체스 기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집안에서 자랐다면 체스를 두는 것은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모두 값비싼 옷을 입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당신 역시 그들처럼 돈을 펑펑 쓰는 습관이 생긴다. 친구들 모두가 어떤 농담을 나누거나 신조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당신 역시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곧 당신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은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우리는 특히 다음의 새 집단의 습관을 모방한다. 가까운 사람, 다수, 유력자. 각각의 집단은 자신의 습관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까운 사람을 모방한다.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습관을 보고 배운다. 부모님이 논쟁에 대처하는 방식, 또래들이 다른 사람들과 시시덕거리는 방식, 동료 직원들이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 등을 모방한다. 친구가 대마초를 피우면 당신 역시 한 번쯤은 해볼 것이다. 아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문단속을 이중으로 하면 당신 역시 그 행동을 습관적으로 행할 것이다. 나 역시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테면 나는 대화하면서 자동으로 상대와 같은 자세를 취한다. 대학 시절에는 룸메이트와 비슷한 말투로 대화를 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말투를 따라했다.